EMK International is a management agency that leads the Korean musical industry. The Korean musical industry used to be dominated by Broadway and West End musical productions, but CEO Kim Ji-won of EMK International added a refreshing change by introducing traditional European musicals. Over the past decade, well-loved musicals like Elizabeth, Rebecca, Phantom, and others were performed to suit the Korean sentiments through the non-replica technique. She used the know-how she gained over the years to present EMK original musicals like The Man Who Laughs, Mata Hari, Excalibur, and others. She continuously challenges herself to add diversity and to globalize the Korean musical industry. Let us learn more about her endeavors on today's Heart to Heart. 안녕하세요. 현재 EMK 인터내셔널의 대표로 계시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EMK 인터내셔널은 그 뮤지컬을 유통하고 그다음에 뭐 만들어진 뮤지컬을 이제 해외에다가 배급하고 또 해외에 있는 뮤지컬을 한국에 거꾸로 라이센싱해서 들여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곳에서 제가 대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뮤지컬 웃는 남자에 대한 얘기를 좀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얼마 전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네.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예그린 뮤지컬 어워즈에서 대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웃는 남자는 EMK의 두 번째 오리지널 창작 뮤지컬이었고요. 네. 우선 첫 번째 마타하리라는 작품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웃는 남자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뭐 앞에 했었던 약간 실패와 아니면 조금 더 보완된 점들을 저희가 찾아서 네. 한 4년 동안 걸쳐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뭐 언론 기사도 되게 많이 됐지만 뭐 175억 정도의 네. 제작비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는 굉장히 스케일이 큰 그런 작품을 선보였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관객뿐만 아니라 또 언론이나 이런 또 리뷰들도 굉장히 좋게 나와서 네. 대중성과 예술성 모두를 좀 인정받은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워낙 정말 총 제작비가 175억 네. 정말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에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약간 관심이 집중되었던 네. 그런 작품인데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기획이 된 작품인지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EMK라는 회사가 2009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이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작품을 해왔는데 저희 회사랑 아주 오랫동안 연을 맺고 있는 로버트 요한슨 씨라는 연출가가 있으세요. 네. 근데 그 로버트 요한슨 씨가 비행기 안에서 우연하게 영화를 보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프렌치 무비 웃는 남자였어요. 아. 근데 이 웃는 남자라는 영화 자체도 어쨌든 빅토르 휴고의 아주 유명한 이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쓰여진 영화였는데 비행기 안에서 우연히 그 영화를 보시면서 EMK랑 이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영감을 받으셨대요. 네. 이제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고 내가 한국에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 나는 꼭 이 영화를 뮤지컬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본인이 EMK랑 1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네. 이제 드디어 창작을 한다면 이 컨텐츠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바로 영화를 보고 소설책도 읽고 하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뮤지컬적인 요소가 많고 네. 그리고 이 무대에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메시지도 명확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4년여에 걸쳐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분이 아마 그런 리뷰를 그렇게 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소설보다 더 좋은 소설을 쓸 수 없을 거다라고 네. 했을 만큼 굉장히 그 당시 메시지가 강한 음. 그런 작품입니다. 네네. 이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일본 도쿄에 이제 4월에 공연 예정이죠. 네, 4월 9일 날 첫 이제 라이센스 수출이 돼서 네. 도쿄에서 공연이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의 공연과는 조금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나요?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를 할 때 이제
100%다 똑같이 라이센스를 주는 이제 레플리카 방식이 있고 네. 또 일정 부분 음악과 대본과 이제 가사만 라이센스를 주고 나머지는 그 나라에 맞게 로컬라이징하는 런 레플리카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하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번에 웃는 남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넌 레플리카 방식으로 음악이랑 대본만 저희가 라이센스를 했었어요. 이제 그랬는데 그 일본의 토 극단에서 한국의 무대가 너무 좋다. 한국의 세트가 이런 비주얼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한국의 세트만 한 60% 정도 렌트를 해가겠다라고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세트를 한 60% 정도 가져가고 소품은 100%다 가져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이제 산업이 발전되면서 단순하게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서로 협의하면서 또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토에 수출된 웃는 남자는 이걸 레플리카라고 해야 되나, 넌 레플리카로 분류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만큼 네네. 네, 약간 그런 중간 단계로 저희가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웃는 남자와 같이 이제 일본으로 수출됐던 작품이 네. 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첫 작품이죠. 마타하리. 네. 마타하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첫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또 다른 뭐 사연이 있나요? 아무래도 첫 작품이기 때문이 가장 클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EMK가 거의 8년 동안 라이센스 뮤지컬만을 해오다가 이 마타를 하자라고 했던 건 이제 2012년에 프랭크 왈돈하고 우연하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꼭 한국적인 소재가 아니어도 난 될 것 같다. 좀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전 세계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EMK가 한다면 해보고 싶은데 그런 소재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타리 이야기가 나왔고 내가 마타리라면 정말 이 컨텐츠가 너무 매력적이다. 꼭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13년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마타리가 아무래도 첫 창작이고 또 첫 해외로 또 수출된 작품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참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창작 뮤지컬 전에는 또 어떤 작품들이 있었나요? EMK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이 이름으로는 2009년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그 전신에 2004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라이센스 뮤지컬을 했었어요. 네. 유럽에 있는 라이센스 뮤지컬들을 들여와다가 이제 넌 레플리카 방식으로 다시 한국에서 재창작해서 무대에 올리는 네,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성황리에 막을 내린 팬텀도 그렇고 엘리자벳도 그렇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 두 작품 모두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탄생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이 독일어권 뮤지컬들을 들여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험이었고 그다음에 독일 엘리자벳이나 아니면 뭐 앞전에 저희가 먼저 했던 모차르트나 이거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일반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처럼 사기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엔나 시 가버먼트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도 굉장히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한국의 제작사에서 컨택해서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뭐 거의 10개 넘는 회사들이 다 어플라이를 하고 웨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쉽게 그들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저도 똑같이 이제 어플라이를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늦게 시작했는데 2004년에 시작을 해서 또 어려운 일도 겪고 2009년에 다시 저희가 이제 재기를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뭔가 기존의 제작사들이 다 했던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뮤지컬이 아닌 조금 다른 시장의 뮤지컬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독일어권 뮤지컬을 꼭 갖고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컨택을 해도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을 컨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눈을 돌리게 된 게 바로 옆 나라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이미 20년째 그들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그 작품을 레파토리를 그들의 레파토리를 이제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쪽을 두들겼죠. 일본을 두들겨서 유럽인들의 어떤 그런 성향을 좀 파악해서 나를 좀 추천해다오. 한국에서 나를 당신들이 추천해 준다면 그 독일 비엔나 분들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돈독한 파트너가 나를 추천한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되게 무모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본 쪽을 두드렸는데 또 일본 사람들의 특이한 성향에서 난 당신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추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서 네. 굉장히 좀 소극적이시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가 1년 넘게 되게 졸랐더니 그분들이 오는 날을 알려주셨어요. 아. 어느 날 언제 일본에 그분들이 온다. 나는 근데 그거 외에는 너한테 알려줄 게 없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일본을 갔죠. 네네. 가서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딱 외국 분들이 원작자 같은 분들이 저분들이다. 오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달려가서 내가 한국에서 왔고 나 이 네. 작품이 너무 하고 싶고 1년 동안 컨택을 했는데 답변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왔어. 그때 이제 그 엘리자베스 작곡가인 르베 씨가 저를 굉장히 끌어안으시면서 네. 내가 꼭 너가 계약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해서 음. 되게 드라마틱한 사연이 있는 상황에서 엘리자벳을 한국에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럽에서 이게 작품을 가지고 올 때 약간 대표님만의 작품 선정하는 방법? 약간 이런 룰이나 네.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작품을 선정을 하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EMK는 현재까지는 대극장 작품들을 어. 주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소극장과 중극장을 보는 기준과는 굉장히 명확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극장이라는 거는 그 해나 그 시즌의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문화 컨텐츠여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르나 관객층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게 제 네. 지론이거든요. 근데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작품을 우선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거는 우리 엄마에게 보러 오라고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내 조카에게 보러 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어떤 기준에서 한 명이라도 제외가 되면 그건 저는 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녀노소가 모두가 다 이 작품을 좋아하고 뭔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대극장 작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만의 첫 번째 기준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품을 보면서 매칭이 되는 한국 배우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최소 한두 명은 이거 한국에 누가 이미. 이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고 네. 작품을 봤는데 너무 좋은데 이걸 과연 한국에서 누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들면 네. 저는 우선 조금 패스. 이건 좀 더 기다려야겠다. 아무리 좋아도 한국에서 지금 이거를 할 만한 배우가 한두 명은 저는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매칭이 되면 바로 추진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10여 년이잖아요. 10년 넘게 지금 계속 네. 수출을 해오셨는데 혹시 그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처음에 런 레플리카로 시작을 했다가 네. 그게 한 단계 발전돼서 원작자로서의 어떤 창작자로서 네. 인정을 받게 된 케이스인데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계에서도 논문으로 쓰시겠다. 약간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건 되게 독특한 사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2000년도 초반에 창작으로 올려진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저희가 런 레플리카의 형태로 라이센스를 저희가 해서 네네. 한국에서 이제 이 작품을 라이센스로 올리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한 30% 정도만 바꾸면 되겠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작품이 디벨롭되는 과정에서 거의 7, 80% 넘게가 작품이 변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어떤 창작적인 크리에이티브가 많이 들어갔는데 이걸 단순히 관객들이 바라볼 때 그냥 라이센스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창작진들한테도 너무 죄송스러웠고 그래서 이거는 꼭 원작자한테 우리의 노력을 좀 인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 연습 과정에 그 원작사를 저희가 초대했어요. 네. 초대해서 이 공연을 저희 과정을 지켜보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노력을 해서 이 작품을 한국에 맞게 로컬라이징 할 수 있게 이걸 바꾸고 있는 이 열정을 계속 보여주었더니 네. 그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인정할게. 네. 이건 EMK에서 이만큼 바뀐 거를 나중에 이 버전으로 만약에 일본에서도 다시 공연을 하게 될지라도 너희에게 로열티를 줄게.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샤롯데 시어터에서 마리 앙뚜아네트를 올렸는데 네. 그때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 오페라 극장에서 와서 보시고
이 버전이 너무 좋다. 나는 일본 초연도 맞지만 이 버전이 너무 좋으니 네. 이 버전으로 라이센스를 거꾸로 해가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의 시즌에 걸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로부터 원작자로 인정을 받아서 일정 부분 뭐 금액을 떠나서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저는 그런 작업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작년에 일본에서 10년 만에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시 올라갔어요. 저희 네. 버전으로. 아, 그래서 그래요? 그들이 오리지널 만들었지만 저희 버전으로 가져가서 공연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들에게도 거꾸로 로열티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굉장히 의미 있고 네.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제작 과정이었고 또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배우에 대해서 살짝 여쭤보고 싶은데 네. 물론 배우마다 각자의 매력이 있겠지만 네. 혹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배우가 있다면 만약에 한 분을 뽑자면 누구? 꼭 한 누가? 분을 네. 뽑아야 한다면 캐릭터적으로 저는 레베카의 옥주현 씨를 왜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레베카라는 작품을 저희가 라이센스 해올 때 이제 넌 레플리카로 해왔는데 네. 원래 이 레베카의 주인공은 여자 아이라고 하는 그 역할이에요. 댄버스 부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대로 다른 나라에서 다 그 라이센스 될 때 보면 이 레베카 안에 댄버스 부인은 항상 나이가 한 50대 이상 되신 그런 좀 연륜이 있는 배우가 그 역할을 맡으셨고 항상 여자 주인공이 그냥 여자 주인공 아이였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선상에서 본다면 당시에 어떤 뮤지컬 탑 여자 배우는 옥주현 씨였으니까 당연히 옥주현 씨가 여자 그 막심의 부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넌 레플리카다 보니까 조금 저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작품을 보고 나왔을 때 머리에 남는 건 그 레베카의 그 레베카 넘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넘버를 정말 옥주현이 불러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주현 씨한테 얘기했었을 때 주현 씨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엘리자벳을 하고 정말 최고의 여배우로서의 길을 가고 있었을 당시 약간 갑자기 조연을 부탁하는 게 된 거예요. 왜냐면 극중 전체에서 댄버스 부인이 한 20여 분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분량 자체가. 그래서 그때 저는 꼭 이 역할을 옥주현 씨가 함으로 인해서 네. 이 레베카가 다시 관객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약간 나름대로의 그림이 그려졌었어요. 네네. 그래서 주현 씨를 설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원 작곡가하고도 상담을 하고 상의를 했을 때 네. 너무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래서 얘기하셔서 이제 그 부분을 주현 씨가 또 흔쾌히 받아들여서 네. 초연을 올라갔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넘버를 부르고 난 다음에 쇼가 시작되지 못할 만큼 쇼스타퍼라고 얘기하는데 그 네네. 박수가 터져 나왔었을 때 네. 그걸 잊지 못하죠. 해외 관계자분들이 혹시 이제 한국 배우들만의 특징이 이거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좋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이 얘기를 기회가 될 때마다 꼭 하고 있지만 한국 뮤지컬 배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뮤지컬이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대본과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어도 그걸 맨 마지막에 무대 위에서 표현해 주는 건 배우들이거든요. 그런데 배우들의 실력이 그만큼 미쳐지지 않으면 네. 작품이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하고 관객한테 사랑받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배우들의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고 한국 배우들이 너무나 잘 표현해 주기 때문에 노래 실력과 연기력 모든 게 너무 뛰어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외국의 어떤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냥 뭐 당연한 립서비스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한 15년째 이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지만 정말 한국 배우들이 잘해요. 네. 네. 특히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EMK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쪽의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 네, 여쭤본 네. 거였는데 대표님께서 처음 뮤지컬에 입문하신 때가 네, 2004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해서 한국의 뮤지컬 시장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큰 변화는 관객의 변화가 가장 큰 것 아. 같고요. 그래서 관객층이 굉장히 확대된 거, 그래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게 있고, 네. 또 거기에 걸맞게 한국 뮤지컬의 수준 자체도, 제작 수준 자체도 예전과 2004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와 지금은 우선 제작비 자체가 들어가는 게 너무 달라졌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처음 2006년도죠. 음. 처음 제작했던 작품이 이제 드라큘라라는 대형 네. 작품으로는 그게 처음이었는데, 당시 한 35억 정도가 35억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 불과 10년 차이지만 제작비 자체가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작품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었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참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드라큘라 지금 뮤지컬 드라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뮤지컬은 뭐 어떤 뮤지컬이었으며 이 뮤지컬에 대해서도 살짝 더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음. 시기, 저에게 가장 많은 배움을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되게 어린 30대 초반에 되게 그냥 무모하게 뛰어들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게 드라큘라였는데, 네. 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은 15억이라는 빚을 고스란히 안고 나오게 아. 된, 그래서 당시엔 정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라고 생각했던 그런 네. 작품이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야 되나라고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가 우선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이 작품을 이제 저에게 라이센스를 거꾸로 해주었던 네. 체코의 이제 일루카 파울롯이라고 네네. 계셨어요. 이 드라큘라의 오리지널 프로듀서인데, 그래서 제가 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이 돈을 네. 제가 지금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러 제가 이제 체코를 가게 됐어요. 음. 체코를 가게 됐는데 그분이 저 찾아준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너무 고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체코의 드라큘라는 거의 국민 10명 중에 한 명이 보는 거의 국민 뮤지컬 같은 작품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의 그 동유럽 전체에 라이센스가 안 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다 라이센스가 됐던 나라였는데, 네. 뭐 그러다 보면은 흥행이 되는 작품도 있지만 안 되는 음. 작품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안 됐을 때 이렇게 거꾸로 찾아와서 미안하다, 내가 네. 못 주게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게 제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이 너무 오히려 거꾸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뭔가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그 당시 그분이 체코의 저작권 협회 이사님이셨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내가 너에게 하나 선물을 줄게 그러면서 음. 체코에 있는 뮤지컬을 모두 다 판권을 모아서 저한테 독점권을 주셨어요. 이걸로 네가 다시 성공해. 이걸로 성공해서 나한테 그 돈을 갚아라고 저 눈물 날려고 그래요 지금. 얘기를 와. 하신 거여서,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드라큘라 가장 힘든 작품, 무모하게 도전해서 실패한 작품이기도 했지만 그 작품으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다시 가야겠구나라는 거를 저에게 다시 일깨워 주신 그분이,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들고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제가 배급했던 작품이 삼총사, 뭐 잭더 리퍼, 햄릿, 뭐 클레오파트라, 뭐 네. 이런 작품들이 계속적으로 올려지면서 2009년에 EMK로서 다시 설 수 있게끔, 그 어떤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작품들이에요. 네. 일단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EMK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분야 내지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어, 지금 EMK는 라이센스는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작품들을 계속 아마 하는 스타일로 갈 거고요. 네. 올 6월에 올라가는 엑스칼리버라는 작품을 세 네. 번째 이제 EMK 오리지널 뮤지컬로 준비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작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작품도 지금 벌써 구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EMK는 앞으로 EMK 브랜드를 가지고 오리지널 뮤지컬을 만들어서 일본을 넘어 중국을 넘어 브로드웨이나 유럽의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를 생성해내는 그런 회사로 계속 나아가고 싶은 게 저희 목표고요. 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한국 뮤지컬 시장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세계 시장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이거를 가져갈 어떤 극장과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네네. 여기서밖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전반적으로 제작 환경이 너무나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고 이해해서 맞춤형으로 뭔가 수출이 될 수 있게 약간 패키징이 잘 될 수 있게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것도 처음에 제작 단계에서 훨씬 더 수출을 수월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특히 한국 이제 뮤지컬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